뉴턴도 놀랄 중력을 거스르는 모모. 지금부터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뉴턴이 발견했다는 중력은 무엇이죠? 중력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질량을 가진 두 개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정확한데? 와, 이거는 놀랍다. 나 이거 설명.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실제로 보여준 모습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금 표정이 와. 1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만한 거 알고 있어요. 거만하네.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 혼란을 가져다 준 과학 상식을 파괴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 Starting line on the road. You were supposed to put your car.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르막길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네. 저건 실제 오르막이야, 그럼? 착시잖아. 저 드라이브로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살짝 기어가 저단으로 걸려 있어. 아닙니다. 왜 기어를 안 찍었죠? 요즘 차는 전혀 아니에요. 자동이면 엑셀 놔도 앞으로 가잖아. 왜 기어를 안 찍었냐고. 전혀 아닙니다. 몰래 엑셀을 밟는 건가요? 아니면 기어를 넣은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데 네. 중력을 무시하고 우리의 과학 상식에 혼돈을 주며 언덕을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차량. 이곳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그래비티 힐, 일명 중력을 거스르는 도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해 내 차가 고장난 줄 알았다.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차가 끌어당겨지는 느낌이라며 경험담을 전하곤 하는데요. 아니 근데 착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평계의 버블 위치가 이곳이 실제로 오르막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막이야 오르막. 뿐만 아니라 그래비티 힐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차의 GPS 계기판이 저절로 움직이는 등 과학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근에서 버스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원혼이나 익사한 여성의 원혼이 어머. 차를 끌어당긴다는 초자연 현상설 혹은 지하 광물 퇴적물이 차를 끌어당길 만큼 자기력을 방출하고 있다는 자기력설 등 다양한 가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물귀신설이 제일 시도 아니고 설득력이 기울기가 저렇다는 거는 좀 설명이 안 되네요, 진짜. 과학을 거스른 혼란의 도로.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안내하는 모모. 지난 5월 29일 저녁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 코나의 호노코 하우 항공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뭐? 자 보세요. 차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오, 옆에 배 빠져? 떠 있고. 사람이 빠져나오는 건가요? 빠져나왔어. 뭔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서 빠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갔지? 저기까지 어떻게 갔어? 당시 항구의 인근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돌진,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그 운전자의 해명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처음엔 큰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내비 키고 가다 보면 절벽으로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업데이트 안 한 거는 그 직진하라는데 직진으로 나와 있는데 절벽이야. 내장 새로 생긴 도로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 막 그냥 허허 벌판이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 그렇다고 물로 지나가게 한다고? 저희가 그럼 원래 물이 아니었는데 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하. 그냥 물도 아니고 저긴 바다잖아. 애초에 바다가 없던 바다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저걸 왜 안내 안 하냐고. 예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죽음의 바다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마치 도시 괴담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이상하고 소름 돋는 점은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곳 호노코 하우 항구에서 내비게이션 GPS 안내 오류로 인한 사고가 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2명의 탑승객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요. 심지어 사고 발생 시각은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훤한 대낮이었습니다.
와, 아니 밝은 대낮에 그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무리 내비가 그쪽으로 가라 해도 바깥 상황 자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한 아무리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이랬다는 게 나는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GPS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허.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과 한 달 새 두 번이나 일어난 잘못된 내비게이션 안내로 인한 의문의 차량 침수 사고. 그런데 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탈출을 시도하더라니까요. 차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처음엔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뭐야?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닷속으로 직행. 차량이 바다에 한참이나 침수한 뒤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저 상황이 진짜 웃음이 나올 상황 아니거든요. 첨벙하는 순간은 느낌이 오는데 첨벙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귀신이 홀리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바닷속, 아니 죽음으로 안내했던 내비게이션. 그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천재소년의 모모 능력. 이번 특종 주인공은 2015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천재소년 람세스입니다. 람세스의 어머니 닉스에 따르면요. 람세스는 5살 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인 제곱근 개념을 이해뿐만 아니라 대박.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히브리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7개 언어를 구사. Midori, good job. 그야말로 천재였던 겁니다. 언어를 몇 개국을 하는 거예요? 7개. 저는 제국군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 자,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람세스가 뇌 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과학자까지 혼란에 빠지게 한 미스터리.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람세스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람세스 어머니가 람세스에 보이지 않게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놨는데, 자, 그런데 Oh my God. Yeah, amazing. Oh my God. 7. 보인다고? Oh my goodness.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자막에는 텔레파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겁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능력, 텔레파시. 람세스의 그 미스테리한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직을 역임한 뇌신경학자 다이앤 파월 박사는요. 람세스와 3번 직접 만난 결과 람세스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추정. 사실 학자들이 텔레파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석에서는 텔레파시를 목격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유능한 박사가 이제 보고 판단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텔레파시가 진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3살이 된 람세스는 여전히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다는 천재 소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그 미스터리의 진실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7. 모모에서 돌아온 남자. 지난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주의 한 병원. 경비원이 영안실을 지나던 중 영안실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소리. 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냉동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덮을 것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영안실이라며. 자, 말을 건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 카밀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몇 시간 후 다시 뛰는 기적. 자,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사건 당일 카밀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셨는데요. 그런데 과음을 했던 탓일까요? 카밀은 술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절.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자, 카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숨이 끊어진 카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로 옮겨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맙소사, 그는 분명 죽었다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의료진조차 혼란에 빠뜨린 카밀의 부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카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요. 카밀은 당장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심장이 멈췄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카밀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요. 제 부활을 기념해서 축하를 들어야죠. 카밀은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되살아난 남자. 의사들조차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자, 분명히 멈췄던 그의 심장이 대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같은 운명을 사는 그녀들의 평행이론. 새들의 집단 죽음 미스터리. 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흐른다. 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사실에 근거한 평행이론. 전직 미국 대통령인 링컨과 케네디의 100년 주기 평행이론. 자, 100년 차이로 하원 의원 당선, 100년 차이로 대통령 당선. 그리고 두 대통령은 금요일에 총격을 받고 암살당한 비극적인 죽음까지 너무나 닮았는데요. 우와. 이거 뭐 100여 년 만에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게 아니라 진짜 100 딱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 자, 평행 이론을 의심하는 분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6년 출생의 프랑스 출신 소피 제르맹, 1850년 출생의 러시아 출신 소피아 코발렙스카야. 자, 소피아의 평행 이론. 첫 번째, 위장 입학.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싶었던 두 사람. 학칙상 입학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1794년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을 위해 최고의 명문 공학계열 학교가 개교했을 때 소피는 이 학교 학생인 르블랑의 이름을 차용. 그렇게 서민을 통해 수업을 받으며 위장 입학을 했고요. 1867년 독일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던 소피아는 위장 결혼을 선택. 가짜 남편에게 허락받은 곳으로 위장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망했던 학문은 바로 수학. 소피아의 평행이론 두 번째,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입니다. 1816년 소피는 탄성학 논문으로 파리 과학 아카데미 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자로 선정. 그리고 소피아는 1874년 수학계에서는 유명한 코시 코발레스카야 정리를 일반화해 유럽 최초 여성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요. 그 이전엔 소피아처럼 두각을 드러낸 천재 여성 수학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묘한데요? 그리고 엄청난 수학자라는 업적을 낸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네. 소피하고. 자, 소피아의 평행이론 세 번째, 모국의 외면. 1889년 프랑스 에펠탑의 동판에 에펠탑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새길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높은 철탑 건설에 중요한 탄성학의 기박을 닦은 인물, 소피의 이름은 제외되었는데요. 그리고 소피아는 수학 박사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국인 러시아의 대학들은 그녀의 강의를 거절. 모국에서는 수학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평행 이론인가? 존재하는 건가요? 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닮은 운명. 정말 평행 이론은 존재하는 걸까요? 700m 능선에 위치한 인도 아삼주의 작고 고요한 마을 자틴가.
그런데 2010년 어느 날 달빛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의문의 정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시기가 시작됐구만.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새떼들. 왜 이래?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단체로 새들이 죽었냐고. 자틴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새들이 자살하는 마을입니다. 자살? 자틴가에서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안개가 짙은 날마다 새들이 이유 없이 건물이나 나무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 일각에서는 동물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또한 제한적인데요. 그렇다면 자틴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새들의 집단 죽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1960년 인도 정부는 국내에 저명한 조류학자들에게 원인 분석을 요청. 이를 연구한 인도의 세계적인 조류학자 살리말리 박사는 자틴가 마을의 아열대 기후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과 안개 때문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사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날씨 때문이라면 비슷한 기후에 고도가 높은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이 마을뿐. 아니 그럼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집단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어허. 2011년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의 새 집단 죽음 현상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야행성 새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에 과도한 자극을 받아 시력이 마비되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 산악지방 원주민들이 밤에 피운 모닥불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나무나 바위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다고 주장. 하지만 낮에 주로 활동하는 새들도 죽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특히 더 많은 새들이 죽는 등 모닥불과는 관련 없는 정황들이 포착되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뭐 시원한 게 없네. 제대로 좀 해명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다 부분이에요. 다 썰만 있지 네. 이 중에 뭐가 좀 그럴듯하다 이런 건 좀 없네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텐데 거의 100년 넘게 철마다 새들이 저때 죽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악령의 짓이라며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상황.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새들의 집단 죽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